피부에 와 닿는 감촉은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였다. 이질적이었다. 이지연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며 갈비뼈 안쪽을 찧었고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선명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별장, 난방이 끊긴 방 안에서 그녀는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떨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남편 백강혁이 던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아비가 남긴 부스러기라도 찾으려 애썼지만 이젠 정말 끝이야. 너처럼 쓸모 없어졌지. 그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 내 나는 어두운 방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백강혁과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침을 맞이했던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그들의 침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 그것은 고문과도 같았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보았던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병으로 얼룩진 손이 아니었다. 혈색이 도는 부드러운 피부,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손톱.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값비싼 실크 잠옷이 스르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감촉, 이 무게감.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감의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에 닿는 푹신한 울 카펫의 감촉마저 낯설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거울로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27살의 이지연이 서 있었다. 아직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하는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이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뺨을 만졌다. 생기가 도는 따뜻한 피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혼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죽음의 고통은 그토록 생생했는데 그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디지털 시계가 시야에 들어왔다. 날짜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10월 26일, 그녀의 5번째 결혼 기념일. 그녀가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비극의 날.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의 아침이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하하.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환생, 회귀. 신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가? 아니면 더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인가? 그 끔찍했던 배신과 고통, 가족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시 지켜보라는 저주인가? 그녀는 차라리 영원한 안식을 원했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듯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감각. 방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 마지막 모습보다 10년은 더 젊었지만 그 특유의 오만하고 차가운 기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백강혁, 그녀의 남편이자 원수. 그는 완벽하게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했던 고가의 시계를 차고 그는 늘 그랬듯 그녀를 가구 보듯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벌써 일어났나?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른 아침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불안해했을 것이다. 일찍 오셨네요. 아침 식사는.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백강혁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이 보였다. 그는 이미 그녀의 가족이 소유한 천명 제약을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강혁은 대답 없는 아내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가 다가오자 지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동작을 놓치지 않은 강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왜 그러나? 내가 불편한가?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아, 아니에요. 지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트라우마는 강력했다. 수년간 이어진 그의 언어적, 정서적 학대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것이 그녀가 10년간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 꿇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아니야, 이지연, 정신 차려. 넌 27이 아니야. 넌 37의 고통을 겪고 죽었어. 저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강혁은 그런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다. 늘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던 아내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나? 강혁이 화제를 돌렸다. 그는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5주년 기념일이야. 저녁 파티 준비는 제대로 확인했겠지? 아버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당신이나 나에게나. 그는 중요한 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오늘 밤 파티는 1000명 제약의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강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장인, 즉 지연의 아버지를 구슬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선물도 준비했어. 강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걸로. 그러니 오늘 밤에는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나? 그것은 남편의 다정한 당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었다. 과거에 그녀는 그 선물이라는 말에 감동하며 그가 시키는 대로 완벽한 인형이 되어 주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림을 멈춰야 했다. 네, 알아요. 그녀의 대답은 낮고 잠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흐려졌던 시야가 선명해졌다. 그녀는 백강혁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아니라 사냥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으로. 선물, 기대되네요. 그녀가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었다. 당신이 준비한 거라면 뭐든 특별하겠죠. 그 미소는 연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강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내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순종적이고 겁이 많았다. 자신 앞에서는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한 눈빛으로. 왜 그렇게 쳐다보지? 강혁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침부터 이상하군. 몸이라도 안 좋은 건가? 그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지연은 그저 1000명 제약을 손에 넣기 위한 장기말이자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아니요, 아주 좋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오늘이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조금 감격해서 그래요. 5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과거에 그녀가 했던 순진한 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상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 강혁은 그제야 표정을 풀었다. 그는 아내가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시시한 소리, 준비나 제대로 해. 저녁에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고 덧붙인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오늘 밤의 사냥에만 쏠려 있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와 동시에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지연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아팠다. 그와의 짧은 대화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10년. 나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백강혁이 천명 제약을 완전히 삼키는데 3년이 걸렸다.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 3년을 막아야 해. 아니, 그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백강혁은 이미 집안의 재정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주는 생활비로 연명하는 새장 속의 새였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필사적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폭등할 주식, 무너질 기업들, 새로 등장할 기술들, 그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백강혁의 감시를 피해서 자신만의 자본을 만들더니, 그래, 방법이 있어. 그녀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몰래 비상금으로 쥐어준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떠올렸다. 강혁은 그것의 존재를 몰랐다. 크지는 않지만 초기 자본금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팔아 첫 번째 투자를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밤 파티. 그녀는 아버지에게 경고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혁을 맹신하고 있었다. 사위가 자신의 회사를 도와줄 유능한 경영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갑자기 강혁을 비난한다면 아버지는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혁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했다. 강혁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강혁의 의심을 사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아내를 괴롭혔다. 그녀는 과거형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를 짓밟고 죽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녀가 환생하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번 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백강혁,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거야.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 그것이 나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첫 장을 열었다. 백강혁이 나간 침실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지연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였지만 백강혁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금 확보였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백강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보석함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결혼식 날
몰래 쥐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쓰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지연은 그 목걸이를 쥐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 힘든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다. 과거의 그녀는 이 목걸이를 끝까지 간직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생각에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도 차마 팔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이것은 유품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실탄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집사에게 기념일 파티를 위한 피부 관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저녁 전까지는 돌아올게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백강혁이 아내의 사치스러운 외출을 의심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는 아내가 파티를 위해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완벽한 트로피 와이프로서의 임무였으니까. 지연은 백강혁이 배정해준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청담동의 한 스파 앞에 내렸다. 그리고 기사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구식 귀금속 상가들이 밀집한 종로였다. 그녀는 백강혁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가장 빠르고 흔적 없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을 택했다. 오래된 상가의 주인은 그녀의 행색과 다이아몬드의 가치 사이에 괴리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용어를 몇 마디 섞어가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과거 백강혁의 비서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손에 쥐었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현금을 가방 깊숙이 넣은 지연은 곧바로 다음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노점상에서 값싼 중고 스마트폰, 즉 대포폰을 구입했다. 그리고 미리 개설해둔 차명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다. 그 계좌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휴면 계좌였다. 백강혁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증권 거래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한 종목의 이름을 검색했다. 노바셀텍. 지금은 주당 몇천 원에 불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3개월 뒤 이 회사가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 특허를 발표하며 주가가 수백 배 폭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목걸이를 판 돈 전부를 노바셀텍 주식에 쏟아부었다. 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박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다른 계좌, 즉 백강혁이 그녀에게 용돈처럼 쥐어준 주식 계좌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백강혁이 추천한 진성중공업 주식이 들어있었다. 이건 안정적이니까 가지고 있어. 당신 노후 자금 정도는 되겠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다. 지연은 그 안정적인 주식이 2달 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 스캔들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될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 회피가 아니었다. 백강혁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반항이었다. 모든 거래를 마친 지연은 대포폰에 유심칩을 부러뜨려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다시 청담동의 스파로 돌아갔다. 그녀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실제로 관리를 받았다. 차가운 마스크팩 아래에서 그녀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백강혁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 집안은 저녁 파티 준비로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지연은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백강혁의 성역이었다. 과거에 그녀는
감히 문고리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곳.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서재문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백강혁의 생일. 그는 자신이 설정한 이 간단한 번호를 아내가 알 거라고는 혹은 알아낼 지능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딸칵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재 내부는 백강혁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지연은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책상 뒤편에 숨겨진 금고로 향했다. 과거에 그녀는 백강혁이 이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그 서류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킬 독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금고 역시 또 다른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지연은 역겨움을 참으며 숫자를 눌렀다. 그는 이토록 상징적인 날짜들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면서 정작 그 의미는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위선자였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파나마, 케이맨 군도, 버진 아일랜드. 그녀가 과거에 무심코 보았던 그 이름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다. 이것들이 백강혁이 천명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운 유령 회사들의 서류라는 것을. 그녀는 서류를 통째로 가져갈 수 없었다. 당장 발각될 것이다. 대신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종로에서 스마트폰과 함께 구입한 초소형 USB 카메라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서 진정시키며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백강혁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도용된 서명, 조작된 이사회 회의록, 천명제약의 핵심 기술을 헐값에 유령 회사로 넘기는 계약서들. 지연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결혼조차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서재에 계십니까? 집사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금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카메라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아, 여기 계셨군요. 집사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도련님께서 곧 도착하실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티 의상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알았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책이 생각나서 잠시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서재를 빠져나왔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첫 번째 실탄과 첫 번째 증거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밤의 파티였다. 백강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 화려한 보석, 그리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로 빚어낸 완벽한 미모.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오늘 밤 당신 아버지를 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매만지며 차분하게 말했다. 백강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아내가 감히 그의 말을 자르다니. 뭐라고? 지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고요. 실수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당신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낼 테니까. 백강혁은 아내의 이런 태도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마치 잘 아는 그림 속에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듯한 위화감.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애써 눌렀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는 그녀가 기념일이라 조금 감상적이 되었거나 혹은 반항기라도 온 것이라 치부했다. 그럼요. 늘 하던 대로. 지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백강혁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자신이 애써 무시했던 아내가 이미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 장소인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1000명 제약의 이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연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사위인 백강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했다. 백서방, 자네만 믿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순조로워.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 부족합니다. 백강혁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빠, 저 남자는 악마예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백강혁이 이 회장을 데리고 조용한 구석으로 향하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그는 오늘 밤 이 회장에게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위임 각서를 받아낼 작정이었다. 과거에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넘기는 항복문서였다. 백강혁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려는 찰나였다. 지연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강혁 씨, 두 분 무슨 좋은 이야기 하세요? 그녀는 과거의 그녀처럼 순진하게 웃었다. 아, 지연아, 마침 잘 왔다. 강혁이가 우리 회사를 위해 이 회장이 말을 잇는 순간 지연이 아차 하는 소리와 함께 휘청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그대로 백강혁의 새하얀 셔츠와 값비싼 슈트 재킷 위로 쏟아졌다. 순간 연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백강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지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어떡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구두굽이, 그만.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백강혁의 셔츠를 서투르게 닦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와인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 가방 위로 젖은 손수건을 떨어뜨려 서류까지 젖게 만들었다. 백강혁은 경악했다.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서류가 붉은 와인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중요한 자리를 망쳤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이 회장에게 매달렸다. 이 회장은 당황한 사위와 겁에 질린 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괜찮다. 백서방,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네. 서류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 백강혁은 불타는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겁에 질려오는 아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켜야 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젖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분노를 삼키며 자리를 떴다. 지연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놀라셨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밤에는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저랑 같이 파티만 즐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 결혼기념일 선물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사용했다. 이 회장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백강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지연을 질식시킬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지연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고 침실로 끌고 갔다. 말해. 일부러 그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내 일을 망쳐?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순간 공포에 질려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팔목의 고통을 참아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실수를. 그 눈빛은 뭐지? 백강혁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어.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는 아내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분노했다. 지연은 그의 소나기에서 팔을 비틀어 빼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 놔요, 백강혁 씨. 당신 슈트, 와인 얼룩 때문에 버려야겠네요. 아끼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이 아니라 그의 눈을 향해 있었다. 백강혁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는 혼란스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피곤하네요. 먼저 씻을게요. 그녀는 태연하게 욕실로 향했다. 백강혁은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완벽한 인형이 고장나기 시작했다. 아니,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불길한 변화의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팔목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투자는 성공했다. 증거도 확보했다. 그리고 백강혁의 계획을 처음으로 저지했다.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의 소란 이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백강혁의 저택은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백강혁은 그날 이후 아내를 향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비서 중 한 명을 수행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붙였다. 이지연은 그 감시를 모르는 척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녀는 그 수행원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쇼핑과 사교 모임, 그리고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자선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백강혁은 아내가 다시 예전에 생각 없는 인형으로 돌아왔다고, 그날 밤의 일은 그저 우연한 반항심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의 오만함이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든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연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에 숨어 혹은 자선 바자회 준비라는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혀 그녀의 대포폰을 확인했다. 그녀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노바셀텍의 주가는 지난 석 달간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D-Day. 아침 뉴스 속보로 노바셀텍, 알츠하이머 완치 가능한 신물질 MVC 20일 특허 출원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주식 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상한가 주문이 폭주했다. 지연은 욕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지켜보았다. 개장과 동시에 노바셀텍의 주가는 수직으로 폭발했다. 점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주식은 말 그대로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았다. 그녀가 투자했던 몇 억의 돈은 눈앞에서 수백억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기다렸다. 과열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다. 어마어마한 현금이 할머니의 휴면 계좌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첫 번째 전쟁 자금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대포폰의 유심을 다시 한번 부러뜨려 변기에 흘려보냈다. 이제 이 돈을 움직일 손이 필요했다. 지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백강혁이 천명 제약을 삼킨 후 그에게 반기를 들려했던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중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민준서. 한때 여의도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펀드 매니저. 그는 백강혁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횡령 및 내부자 거래라는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지연은 그가 몰락한 시기를 기억해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뒤였다. 백강혁은 이미 그를 제거하기 위한 덫을 놓고 있을 터였다. 지연은 민준서를 구해야 했다. 아니, 그를 자신의 편으로 사들여야 했다. 그의 능력과 백강혁을 향한 잠재적 증오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대포폰을 구해 민준서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이 분석 중인 천명제약 스위스 간의 거래 내역은 함정이다. 당신의 상사 김 이사가 백강혁과 결탁했다. 내일 아침 김 이사는 당신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시키고 당신을 내부 고발할 것이다. 증거는 김 이사의 사무실 금고 안에, 비밀번호는 그의 결혼기념일. 민준서는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위스 거래 내역이라는 구체적인 단어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실제로 그 거래의 불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메일에서 본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는 열렸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된 이체 확인증과 스위스 계좌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일이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다시 한번 메일이 도착했다. 살고 싶다면 내일 정오 명동의 오래된 H서점 역사 코너 3번째 줄에서 기다려라.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준서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섰다. 평범한 트렌치 코트에 뿔테 안경,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서 씨, 지연의 목소리였다. 민준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시죠? 혹시 메일을 보내신 분이?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연은 책장에서 두꺼운 역사책 한 권을 꺼내드는 척하며 낮게 말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나요? 김 이사의 금고는 구경할 만했습니까? 민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왜 당신을 구한 거죠?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당신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백강혁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죠. 물론 당신이 상상도 못할 부와 함께. 그녀는 민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백강혁이라고요? 천명제약에? 민준서는 경악했다. 그의 아내 지연은 안경을 살짝 벗었다. 그제야 민준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가 아는 이지연은 언론에 비치는 순종적이고 연약한 재벌가 부인일 뿐이었다. 눈앞의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왜, 대체 무슨,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선택만 하면 돼요. 지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자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죠. 날 뭘 믿고? 민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날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백강혁을 증오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가 아니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김 이사는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연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했다. 민준서는 USB를 꽉 쥐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회사를 그만두세요. 그리고 스위스로 가세요. 거기에 유령 회사를 하나 설립할 겁니다. 이름은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펀드로 하죠. 그녀는 민준서에게 거액의 자금을 넘기고 그를 즉시 출국시켰다. 민준서는 천재였다. 그는 지연의 지시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법적인 방화벽과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페이퍼 컴퍼니 엘리시움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되었다. 모든 자금은 그곳으로 옮겨졌고 민준서는 지연의 대리인이자 유일한 운용력이 되었다. 이제 지연은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비밀의 궤도가 완성된 것이다. 그녀는 민준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첫 번째 타깃은 삼진상호 저축은행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주식을 공매도하세요. 레버리지를 최대로 사용해서. 민준서는 경악했다. 삼진이요. 지금 가장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대표님. 그가 자신도 모르게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을 우량 채권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6개월 안에 연쇄 부도가 터질 겁니다. 정확히는 5개월 2주 뒤에. 민준서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반박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내부 정보, 아니 미래를 아는지 물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시대로 움직였다. 엘리시움 펀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삼진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 한국에 갓 상장한 솔 에너지라는 작은 기업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태양광 패널 회사죠. 하지만 그들은 곧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특허를 발표할 겁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조용히 가능한 모든 주식을 매입하세요. 민준서는 동시에 2개의 극단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신의 영역에 가까운 예언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 시간 지연은 백강혁이 붙여준 수행원과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백강혁이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드디어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완벽한 세계 속 액세서리로 돌아왔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당신 요즘 자선 활동에 꽤 열심히더군. 백강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다. 보기 좋아. 천명제약의 안주인으로서 품격 있는 일이지. 지연은 그의 팔에 순종적으로 기대며 대답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야죠. 그녀의 겸손한 대답 뒤로 스위스에서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그가 알아채지 못하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백강혁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연약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그의 그림자 속에서 춤추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5개월 2주가 지났다. 지연이 예측했던 모든 일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삼진상호저축은행은 부실 부동산 PF 대출 스캔들로 인해 연쇄 부도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졌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공매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였다. 동시에 솔 에너지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특허를 발표하자 주가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민준서는 지연이 지시한 완벽한 타이밍에 주식을 분할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시작했던 미약한 자본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이지연은 백강혁의 완벽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선 활동에 매진했고 사교계를 오가며 우아한 미소를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늘 백강혁이 붙인 감시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지연은 그 감시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무능함과 사치스러움을 증명했다. 백강혁은 이제 아내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심야, 지연은 철저하게 보안된 위성 통신 장비로 스위스의 민준서와 대화했다. 자금은 충분합니다, 대표님. 민준서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하지만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자금이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때가 됐어요. 백강혁의 영역을 직접 타격할 겁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근 천명제약이 메디퓨처라는 바이오 기업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민준서는 즉시 데이터를 검색했다. 네, 맞습니다. 획기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보유한 유망 기업입니다. 천명제약의 신성장 동력으로 필수적인 곳이죠. 백강혁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일수록 빼앗겼을 때의 고통은 더 큰 법이죠. 지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스쳤다. 엘리시움의 이름으로 메디퓨처 인수전에 뛰어드세요. 백강혁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백강혁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더러운 수법을 사용할. 알아요. 지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메디퓨처의 자금줄인 제1금융권 은행들을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메디퓨처 경영진의 사생활에 대한 추문을 언론에 흘리겠죠. 늘 쓰던 수법이니까. 그걸 어떻게? 민준서 씨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지연은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백강혁이 압박할 은행들의 채권을 미리 사들이세요. 그리고 그가 접촉할 언론사, K미디어의 라이벌인 데일리 이코노미 측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천명제약의 불공정 M&A 시도에 대한 증거 자료로요. 백강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지? 그는 메디퓨처 인수를 단순한 먹잇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외국계 펀드가 자신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하찮은 것들이 돈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군. 그는 비서를 불렀다. 늘 하던 대로 해. 메디퓨처에 대출해주는 은행들 전부 압박해. 자금줄을 말려버려. 그리고 제1보 김 부장에게 연락해. 메디퓨처 대표의 여자 문제 슬슬 터트리라고 해. 인수 금액을 낮출 좋은 기회야. 백강혁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기업도 자금 압박과 여론 공격을 동시에 버텨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천명제약의 압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엘리시움 측에서 이미 그들의 부실 채권을 대량 매입하여 새로운 채권자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가 제2일보를 통해 추문을 터뜨리기도 전에 라이벌 언론사인 데일리 이코노미에서 먼저 특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거대 기업 천명제약, 유망 바이오 기업 MA 위해 은행 압박 및 언론 공작, 시도 정황 포착. 기사는 천명제약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의 비열한 MA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백강혁은 신문을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자신의 계획이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익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입찰 전쟁으로 끌려 들어갔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성을 잃고 인수 금액을 계속해서 올렸다. 저쪽이 5천억을 불렀다고? 6천억을 제시해. 감히 내 것을 탐내. 백강혁은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메디퓨처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종 입찰일, 백강혁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천명제약의 자금력을 총동원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엘리시움 측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들은 백강혁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추가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엘리시움이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 지연이솔, 에너지로 번 돈으로 비밀리에 인수한 유럽의 의약품 유통사였다를 통한 즉각적인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메디퓨처 연구진의 완벽한 독립 경영 보장. 메디퓨처의 이사회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택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엘리시움의 손을 들어주었다. 백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패배였다. 완벽한 패배.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핵심 기술을 정체도 모르는 놈들에게 눈앞에서 빼앗긴 것이다. 엘리시움, 엘리시움. 그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저놈들 뒤를 캐. 먼지 한 톨까지 다 찾아내. 하지만 지연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집장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지연이 백강혁의 금고에서 촬영했던 수많은 서류 중 단 한 장의 사진 파일이었다. 그것은 천명제약의 자금이 파나마에 위치한 유령 회사 트레이턴 글로벌로 흘러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서였다. 단 한 장의 서류였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그 유령 회사는 최근 조세 포탈 혐의로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이 아니라 경제 섹션의 아주 작은 구석에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렸다. 천명그룹,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와 연루 의혹. 트라이턴 글로벌의 거액 송금 내역 발견 기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천명제약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큰 폭락은 아니었지만 지난 몇 년간 승승장구하던 백강혁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백강혁은 주가 그래프와 신문 기사를 번갈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MA 실패와 자금 유출 의혹 보도.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날 동시에 터졌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다. 자신의 내부를, 심지어 자신의 금고 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저택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선 파티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던 아내 이지연의 얼굴을.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일 리가 없어. 그녀는 그럴 지능도 배짱도 없는 인형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다시 정체 모를 엘리시움으로 향했다. 찾아내. 반드시 찾아내서
찢어 죽여버릴 테다. 같은 시각 백강역의 저택 응접실. 이지연은 하녀가 가져다 준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감시역인 수행원이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경제 섹션의 작은 기사를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간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뒤집어 패션 섹션을 펼쳤다. 올가을 유행할 코트 디자인이 예쁘네요. 이따가 백화점에 가야겠어요. 그녀가 수행원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수행원은 즉시 백강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모님, 특이 동향 없음. 경제기사 잠시 보셨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패션면 확인 중. 지연은 찻잔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의 일격은 성공이었다. 이제 사냥감은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메디퓨처 인수 실패와 비자금 의혹 보도는 백강혁의 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난 몇 달간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엘리시움이라는 유령의 뒤를 쫓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원들과 해커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한결같이 실체 없음이었다. 엘리시움은 민준서의 천재적인 운용과 지연의 완벽한 예지력 아래 법적인 방화벽과 암호화된 네트워크 뒤에 숨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요새처럼 견고했다. 백강혁이 헛된 추격에 매달리는 동안 이지연은 그의 숨통을 조일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다. 엘리시움의 자금력은 이제 천명 제약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백강혁의 오만함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민준서를 통해 전 세계의 2차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천명 제약이 발행한 모든 회사채와 무담보 대출을 조용히 매입하세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서 절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백강혁은 당장의 주가 방어와 이미지 쇄신에 급급해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빚이 조용히 단 한 명의 채권자에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두 번째 지시는 그의 우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백강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비호해 주었던 정계와 금융계의 실세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서에게 그들의 치부를 공격할 정보를 흘렸다. 백강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 개인의 비리였다. 최 의원은 아들의 병역 비리 자료를 라이벌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K뱅크의 은행장은 그의 숨겨진 내연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국세청에 민원으로 넣으세요. 지연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백강혁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자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의 스캔들을 막기에 급급해졌고 백강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주가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믿었던 정계의 형님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금줄은 마르기 시작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줄줄이 좌초되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광기에 가까운 절망 속에서 그의 의심은 마침내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모든 불운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자신의 셔츠에 와인을 쏟았던 아내, 그동안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던 아내의 순종적인 모습이 이제 와서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선 활동을 핑계로 서재를 드나들던 모습, 감시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공허하게 미소 짓던 그 표정. 그날 저녁 백강혁은 예정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이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백강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드디어 왔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보고서라도 읽어드릴까요? 천명제약의 3분기 부채 비율 아주 환상적이던데 순간 백강혁의 머릿속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와인을 쏟았던 그날 밤의 도발적인 눈빛, 메디퓨처 인수전의 기묘한 패배, 정체를 알 수 없는 엘리시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심장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아내, 너였어. 전부, 내년, 짓이었어. 그가 괴물처럼 포효하며 책상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차피 위장용,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은 빈 껍데기였다. 네가 감히 이 백강혁을 상대로. 그는 지연의 가느다란 팔목을 으스러져라 붙잡았다. 과거였다면 비명을 질렀을 고통이었지만 지연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왜 그랬지? 왜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는데? 지연은 그의 분노에 찬 질문에 비웃음으로 답했다. 부족한 거? 아니,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 내 가족, 내 인생,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무슨. 백강혁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목숨이라니. 너무 늦었어, 백강혁. 지연이 그의 소나귀에서 팔을 비틀어 빼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저항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확인시키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다. 넌 이미 내 거미줄에 걸렸어. 네가 발버둥 칠수록 넌 더 빨리 질식하게 될 거야. 이 미친년이. 백강혁은 이성을 잃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지연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그 힘은 강철 같았다. 백강혁은 자신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다신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백강혁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알던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는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경멸과 냉소로 내려다보는 낯선 여자가 무서운 괴물이 서 있었다. 넌 아무데도 못 가. 그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다시 소리쳤다. 당장 경비들 불러서 인연방에 가둬.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해. 내일 당장 널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테다. 그는 허둥지둥 서재를 빠져나갔다. 잠시 후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들어와 지연을 그녀의 침실로 끌고 갔다.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다. 지연은 창문도 없는 거대한 감옥 같은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묘한 흥분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다. 그래, 백강혁. 마음껏 발버둥 쳐봐. 그게 내 마지막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포럼이 국내외 최고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막했다. 백강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완벽한 모습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천명제약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아내 문제는 나중이었다. 일단 무너져가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연단에서 천명제약의 미래 비전에 대해 애써 힘주어 연설했다. 천명제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의 근거 없는 루머들은 그의 연설은 불안하고 공허하게 울렸다.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지난 1년간 혜성처럼 나타나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펀드, 그 베일에 쌓인 수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엘리시움의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무대 입구로 향했다. 백강혁도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저 정체불명의 적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거대한 무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날렵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강인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그녀가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남편 백강혁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전광판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지연. 백강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어젯밤 자신이 방에 가뒀던 바로 그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과 수조 원의 자금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포식자, 여왕의 모습이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 전체를 압도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시움의 이지연입니다. 그녀는 백강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엘리시움은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입니다.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경제포럼의 연회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수백 명의 눈이 무대 위의 이지연과 맨 앞줄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백강혁 사이를 경악과 불신 속에서 오갔다. 이지연, 백강혁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 그가 공식 석상에 내세우던 완벽한 액세서리, 그녀가 엘리시움의 회장이라고? 뭐야, 백강혁 회장 부인 아니었어? 이게 무슨 쇼야? 청중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백강혁은 그제야 마비되었던 혀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당신 미쳤어. 여보,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그가 무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내 아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오. 여러분, 저 여자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요. 어젯밤에도 발작을 일으켜서 방에 가둬놨는데 대체 어떻게.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무대에서 끌어내리란 말이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경비원들은 이미 지연이 미리 배치해둔 엘리시움의 전문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당한 후였다. 백강혁의 발악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백강혁 회장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은 과연 저일까요? 그녀가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아니면 수년간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영원히 묻힐 거라 믿었던 당신일까요? 스크린이 번쩍이며 백강혁의 서재 금고에서 지연이 촬영했던 수많은 서류 중 하나가 선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천명 제약의 자금이 트라이튼 글로벌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소유주 이름란에는 BAK, 캉-HUK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저건 위조야.
조작된 거라고 백강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연회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세기의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 앞다투어 무대로 몰려들었다. 지연은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선언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백강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이 시각, 제가 수집한 백강혁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 자료가 검찰 특별수사팀과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속여 천명제약의 지분을 빼앗은 과정,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령 계좌들, 그리고 당신이 매수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전부 다요. 백강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연의 공격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연이 말을 이었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천명제약의 최대 채권자로서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명제약이 발행한 모든 회사채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 컬옵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선언은 백강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이 천명제약의 모든 빚이 엘리시움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모든 빚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천명제약의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즉각적인 부도를 의미했다. 아, 안 돼. 백강혁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재무팀장, 법무팀장, 홍보실장. 모든 임원의 전화가 동시에 쏟아졌다. 그는 손을 떨며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식시장이 재무팀장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스크린의 화면이 증권거래소 시황판으로 바뀌었다. 천명제약, 개장 직후 하한가 기록, 거래 정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지연은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기자들과 청중들을 뚫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백강혁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살짝 숙였다. 수많은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왜, 어째서? 백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넌 날 괴롭혔지. 지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넌 내 가족을 파괴했고, 날 경멸했고, 날 쓸모없는 인형 취급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 굶겨 죽였지. 낡은 별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백강혁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냐고? 지연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난 지옥에서 돌아왔거든. 널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빼앗아주기 위해서.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즐거웠어, 여보. 당신의 몰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서.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진 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백강혁의 무너진 모습이 스크린에 대조적으로 비쳤다. 백강혁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붙잡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을 비호해주던 정치인, 자신에게 충성하던 검찰 간부. 하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연이 뿌려놓은 그들의 개인 비리가 이미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천명제약 본사,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회사의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과 성난 주주들, 그리고 백강혁 씨, 낯선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빛의 수갑이 들려 있었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천명제약 백강혁이야. 그가 발악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그의 값비싼 슈트가 구겨지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가 헝클어졌다.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순간 백강혁은 로비 반대편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이지연. 그녀는 차를 기다리는 듯 그저 무심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기쁨도 하다못해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길거리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순간 백강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의 무게에 짓눌려 절규했다. 이지연, 이지연, 그의 절규가 로비를 가득 메웠지만 지연은 그에게 시선 한 번 더 주지 않았다. 마침 도착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폐허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거인의 몰락은 그렇게 한때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백강혁의 체포와 이지연의 충격적인 커밍아웃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다. 포럼 쇼크라고 불린 그날의 사건은 몇 주 동안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황제의 몰락, 그리고 여왕의 대관식, 남편의 제국을 무너뜨린 아내, 그녀는 누구인가? 언론은 이지연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억하던 이지연은 그저 재벌가의 순종적인 며느리, 사교계의 화려한 꽃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중은 그녀가 지난 1년간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엘리시움의 유령 회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과거 행적 사치스러운 쇼핑, 의미 없어 보이던 자선 활동은 이제 백강혁의 감시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로 재해석되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천명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고 채권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회사는 즉각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백강혁이라는 오만한 선장이 사라진 배는 침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난파선 앞에 최대 채권자인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구조선으로 등장했다. 이지연은 숨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엘리시움의 회장 자격으로 천명제약의 파산 관제인단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이 원래 되찾았어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청산이 아닌 인수 재건을 택했다. 그녀는 민준서를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총괄 대표로 임명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인수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지만 지연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녀는 백강혁이 심어둔 낡은 임원진을 모두 해고하고 과거 백강혁에 의해 쫓겨났던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몇 달 뒤 이지연은 마침내 그 건물에 다시 발을 디뎠다. 천명제약 본사. 한때는 남편의 성이었고 자신의 감옥이었던 곳.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최고 경영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최상층 백강혁이 쓰던 거대한 회장실이었다. 방 안은 여전히 그의 취향대로 차갑고 권위적인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과거 백강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둔 것처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백강혁의 흔적은 전부 치워주세요. 그녀가 비서에게 낮게 말했다. 벽지는 따뜻한 아이보리로 바꾸고 저 무거운 책상도 당장 드러내세요. 밝은 색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과거의 자네가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였던 천명제약의 이름을 버렸다. 백강혁의 더러운 탐욕이 묻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궜던 노바셀텍과 솔, 에너지를 천명제약의 자네와 합병시켰다. 새로운 사명은 엘리시움 다이내믹스로 결정되었다. 과거의 제약사를 넘어 바이오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탄생이었다. 시간이 흘러 백강혁의 재판이 열렸다. 세기의 재판이었다. 모든 언론이 법원 앞에 진을 쳤다. 몇 달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백강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폭삭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와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지연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가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백강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판사만을 바라보며 증인석에 섰다. 백강혁의 변호인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이지연을 복수심에 불타 이성을 잃은 아내,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은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아닙니까?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연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법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한 모든 증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숫자와 서류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녀는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석과 판사석을 향해 말했다. 그 사실은 피고인 백강혁이 제 아버지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찬탈했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 복수심이 아닌 그의 탐욕이 그를 이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논리정연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그가 저지른 학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범죄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백강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울부짖고 저주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마치 이미 죽은 사람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징역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임을 그는 깨달았다. 최후 변론에서 백강혁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백강혁이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용서해달라도 두고 보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은 질문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지? 지연은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완벽하고 차갑게. 그로부터 1년 뒤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한 사무실, 포브스, 포비, 매거진의 편집장이 긴급 기사의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여왕의 등극, 엘리시움 다이내믹스의 이지연 회장,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르다. 그녀가 재건한 기업 가치와 엘리시움 펀드의 수익이 합쳐져 그녀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과거 천명 제약의 건물이자 현재 엘리시움 다이내믹스의 글로벌 헤드쿼터. 이지연은 자신의 회장실, 그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백강역의 어둡던 방은 이제 그녀의 취향대로 밝은 빛과 현대 미술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노을이 지는 도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1년 전 바로 이 도시에서 그녀는 남편의 냉대 속에서 절망하며 죽어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었다. 돈, 권력, 명예. 세상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복수가 끝났을 때의 허무함도 승리의 희열도 아니었다. 그저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민준서를 통해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익명의 재단을 설립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받는 여성들과 백강역 같은 포식자들에게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회장님, 민준서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런던 증시 마감 보고입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워싱턴과 화상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은 노을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자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은 자의 자유롭고 따뜻한 미소였다. 준비됐어요, 민 대표. 그녀가 말했다. 시작하죠. 그녀는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되찾은 것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였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